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배들이 진포 앞바다를 뒤덮고 있었어요. 왜구들은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고려 백성들을 학살했고 신나게 노략질하고 도망가려던 그때 갑자기 고려 함선들이 일제히 불을 뿜더니 번쩍 뭔가가 튀어나와서 왜구의 배에 박혔습니다. 뭐죠?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SF9의 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이태용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선 여기를 봐주시면은 영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무슨 뜻일 것 같나요? 약간 암호 같은데요? 뭔가 암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답은 제가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군 함정이죠? 해군 함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해군 함정이랑 이 암호 같은 거랑 어떤 연관인 거예요? 영어 알파벳은 함정의 종류를, 숫자는 고유 번호를 나타냅니다. 이것만 보고도 이 함정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임무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SS는 잠수함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건 함체 번호가 0632인 잠수함이고 옆에 건 함체 번호가 813인 호위함입니다. 좀 어렵네요. 약간 외워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정에는 외우기 쉬운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할 거예요. 이 잠수함의 이름은 최무선함이고 옆에 있는 호위함은 전북함입니다. 이름을 듣고 나니까 조금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정은 해군에겐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SS-1 같은 1200톤급 잠수함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바다에서 큰 공을 남긴 인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최무선 장군은 고려 말에 발발했던 진포해전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의 이름은 전북함인데요. 호위함에는 도, 특별시나 광역시, 도청 소재지 같은 지역명을 붙입니다. 전북 군사는 고려 수군에게 대승을 안겨줬던 곳인데요. 바로 진포해전이 여기에서 발발했습니다. 최무선함과 전북함이 관련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진포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최무선 장군이 대체 어떤 공을 세웠기에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까요? 고려 말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왜구의 침략이었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곡식부터 채소까지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싹 쓸어갔어요. 진짜 왜구가 정말 짜증나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도적질만 한 게 아니라 고려 청자 아시죠? 네. 청자의 명맥이 끊어진 것도 이때예요. 왜구 때문에 해안과 인접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됐거든요. 고려 청자가 만들어지던 강진과 부안이 해안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땠겠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요? 영빈 씨가 읽어주세요. 외구가 2살에서 3살 된 여자아이를 잡아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배를 갈라 쌀과 술을 같이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고 아이를 불태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이게? 아니죠. 너무 화가 나네요. 왜구들은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고려 백성들을 학살했고, 또 대담하게도 고려의 세금을 거두는 조은선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미쳤나 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자치적인 경쟁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좀 더 많은 군수물자나 아니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왜구라고 하는 형태고요. 고려와 원의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세가 불안했었습니다. 1350년 충정왕 2년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략은 1380년 우왕 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고려에 침입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요? 맞습니다. 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고려도 대책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왜구가 언제 어디에 상륙할지도 알 수 없었고, 고려 수군이 뒤쫓아가면 배를 타고 재빠르게 도망갔거든요. 진짜 얍삽하네요. 당시 해전에선 3가지 전술이 사용됐습니다. 배 앞부분에 뾰족한 장치를 달고 적선의 옆구리를 찔러서 침몰시키거나, 적선에 기어 올라서 병사들끼리 1대1로 싸우기도 하고, 적선에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서 불화살이나 불덩이를 쏴서 불태우기도 했어요. 혹시 이 3가지 전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은 뭔가 이렇게 붙어서 싸워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왜구에게 유리한 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왜구는 백병전에 능했거든요. 고려 수군의 함선이 가까이 오면 바로 올라타서 공격했습니다. 1대1 근거리 싸움에서는 칼을 잘 쓰는 왜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1380년 8월, 왜구들이 노략질을 위해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이번엔 진포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배들이 진포 앞바다를 뒤덮고 있었어요. 무려 500척이었습니다. 500척? 이 500척이 좀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배 한 척당 왜구가 20명씩 타고 있다면 총 몇 명일까요? 10,000명. 엄청 많네요. 40명이 타고 있다면 2만 명이겠죠? 도적대 수준이 아니라 정규군 규모가 쳐들어온 거예요. 와, 어떡해. 싸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왜구는 약탈한 곡식들을 배에 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큰 밧줄로 배들을 서로 잡아내 놓곤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노략질을 하고 도망가려던 그때 고려 수군이 왜적을 막아섰습니다. 함선 100척과 함께요. 500척보다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왜구들이 고려 수군을 비웃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려 함선들이 일제히 불을 뿜더니 번쩍 뭔가가 튀어나와서 왜구의 배에 박혔습니다. 뭐죠? 바로 화포였습니다. 저기 멀리서 펑펑 굉음을 내다가 순식간에 날아와서는 배를 박살내는 화포는 왜구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 왜구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겠지만 뭔가 제 입장에선 좀 많이 통쾌한데요? 생전 처음 보는 무기에 왜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화포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이자 신무기였습니다. 이 화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최무선 장군입니다.
최무선 장군은 육상에서는 왜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있을 때 왜구를 쳐부셔야 되는데 바다에서 싸운다고 해도 왜구가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까이 있으면 왜구가 칼을 휘두를 텐데 근데 그러면 또 이길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고려 수군에게 필요한 무기는 해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거리 무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화약 무기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화약 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화약을 제조해야 했는데 고려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시 화약은 지금의 핵무기와 같아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제조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거든요. 아, 그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맞아요. 그만큼 치명적인 기술이었어요. 최무선 장군은 우연히 화약 제조법을 알고 있던 원나라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최무선이 이제 이원호로부터 배운 것은 염초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비율이 어떻다. 더 중요한 것은 최무선이 그 사실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실험을 해보고 그것을 무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했는가. 각고의 노력으로 화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최무선 장군은 하루빨리 화약을 대량 생산해서 왜구의 침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1377년 10월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화통 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최무선 장군은 여기에서 무려 18종의 화약 무기를 개발했어요. 최무선 이전에는 원거리에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활과 투석, 사람의 힘으로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사체를 화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것을 한꺼번에 쏠 수도 있고 수십 발의 화살들을 한꺼번에 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포해전에서는 화포와 함께 주화가 사용됐습니다. 주화는 하늘을 달리는 불이라고 불렸는데요. 어떤 무기였을 것 같나요? 하늘을 달리는 불... 뭐 어떤 물건에 불을 붙여서 위로 던지는 그런 무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무기로 화약이 타는 힘으로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아, 그러면 화포처럼 먼 거리에 있는 외적을 공격하기 정말 좋았겠네요. 맞아요. 추진력도 상당했지만 파괴력도 엄청났습니다.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목표물에 닿는 순간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큰 밧줄로 배들을 서로 잡아 매놨던 왜구들은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와, 그 배 한 척에만 불이 붙어도 진짜 순식간에 다 번졌겠네요. 맞습니다. 주화의 매운맛을 본 왜구는 배들을 연결시킨 밧줄을 풀고 흩어졌어요. 왜구는 활을 쏘면서 반격했지만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가까이 붙으려고 했어요. 아, 그 제일 자신 있는 백병전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런데 왜구는 가까이는커녕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고려 수군이 쏜 화포와 주화 때문에 혼이 쏙 빠져서 우왕좌왕하다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고려 수군은 함포를 장착한 함선 100척으로 외선 500척을 전멸시켰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너무 통쾌합니다. 네, 진포해전 이후에 왜구의 침략은 잦아들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못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진포해전 이후에 어땠는지가 태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잇따라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초의 덕이 하늘에 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 또한 작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진포해전이 고려의 역사를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진포해전은 우리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함포를 사용한 전투였고 화력 기동 전술과 해상 포격전의 시초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해전이었습니다. 한국 군사사에 있어서도 실제
해전을 통해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세력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은 고려의 군사력이 많이 와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 역량으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최무선이 화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고안을 하고 그 무기 체계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걸 무기 체계로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점은 국가의 군사력이 현실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외구의 침입을 일거에 소탕을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후에 외구의 침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역사적인 인물이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단순히 전쟁의 승리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또 국민들의 생활이 또 편안해지고 되게 자유로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최무선 장군님이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 최무선 장군의 유비무한,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서 이 왜구들을 이 소탕했을 때 그 통쾌함, 정말 그때 최무선 장군이 안 계셨다면 지금 저희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